11주차 2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반품 프로세서 관련된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역공급 사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은 역 로지스틱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고객으로부터 반품을 수거하는 데 요구되는 일련의 활동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반품량이 많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판매가 이루어지면 거의 한 40% 이상의 반품이 생긴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과거 통계이긴 합니다만, 일단 기업들이 여기 그 반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환경 규제나 고객으로부터의 압박으로 인해서 역 로지스틱스를 갖출 것을 강요받는 경우, 뭐 예를 들면 유럽의 경우에는 새로운 타이어 하나를 판매하면 중고 타이어 하나를 재활용해야 된다는 뭐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역 로지스틱스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역 로지스틱스에서 기회를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일회용 카메라를 재활용하는 코닥 같은 경우에 제품이나 부품을 재사용함으로써 운영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반품 프로세스가 항상 기업의 짐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고요. 역 로지스틱스를 통해서 반품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그리고 반품을 전체 공급 사슬 관리의 주요 요소로서 보는 시각을 가짐으로써 그렇지 않았다면 없어졌을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역 로지스틱스 이 개념하고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 로지스틱스라는 것은 반품의 가치를 되찾거나 반품의 적절한 처분을 위해서 소비 시점에서 시작점까지 제품, 서비스 및 관련 정보의 흐름 및 보관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통제하는 공급사슬 프로세스의 일부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공급사슬,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공급사슬이 되겠죠. 그거는 생산에서부터 이제 소비까지 이루어지는 단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역공급사슬 혹은 역로지스틱스는 이제 소비에서 거꾸로, 그죠? 생산까지 이르는 그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역로지스틱스 활동에 보면 파손품, 과잉재고, 중고, 유행이 지난 제품 등의 반품을 수거하거나 소비자나 소비상으로부터 포장이나 수송에 이용된 물질을 회수하는 프로세스 등이 이제 포함되는 건데, 물론 여기 이제 반품에는 제품의 반품도 포함되지만, 그 다음에 뭐 포장 물질 있죠? 그런 거의 회수도 여기 이제 포함되죠. 뭐 반품의 이유하고 이제 처리 옵션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 파손품이랄지 뭐 과잉 재고랄지 그다음에 중고, 유행이 지난 제품 이런 것들이 이제 반품의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포장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이제 그 회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처리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뭐 공급자의 반품을 한다든지 재판매를 한다든지 아울렛을 통한 판매를 한다든지 폐품 처리로 한다든지 재수리, 재단장, 재생산, 원자재 회수, 재활용, 매립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는 거죠. 역공급 사슬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 그림 11-1에 보면 원자재부터 생산, 유통을 통해 가지고 고객까지 가는 게 이게 이제 정상적인 공급 사슬이죠. 근데 이제 고객으로부터 해가지고 거꾸로 돌아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품이 일어나고 반품 평가를 해서 이게 뭐 재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폐기시키든지 아니면 재생산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부품 회수를 할 수도 있죠. 부품 회수가 되면 이게 다시 이제 생산에 이게 다시 투여가 되겠죠. 그래서 요 반품부터 시작되는 요게 이제 역공급 사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이제 루프를 만들면 이걸 이제 크로스드 루프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자, 역공급 사슬을 그럼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적 이유 때문에 역공급 사슬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기업이 관대한 반품 정책을 실행할 경우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반품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고객 만족 차원에서도 관대한 반품 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경쟁자가 하는데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채널 적체 해소인데요. 이건 뭐냐면 오래된 제품의 재고를 해소해서 신제품의 판매를 이제 증가시키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도 이제 역공급 사슬이 이용되죠. 세 번째는 수익 마진을 이제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되는데요. 오래된 제품은 제값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수익 마진이 이제 감소하죠. 그래서 오래된 제품을 회수하고 신제품으로 교체해서 수익 마진이 감소하는 것을 이제 방지할 목적으로 역공급 사슬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이유죠. 아까 규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환경 오염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회수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품 가치를 재회수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품을 처리해서 원자재를 회수한다든지 아니면 재생산이나 재단장의 단계를 거쳐서 재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치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공급 사슬이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되죠. 수명이 다한 제품으로부터 부품이나 원자재를 추출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재생산에 이용하거나 예비 부품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역공급 사슬이 이용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제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명이 다한 복사기 이제 부품을 수거해서 수리 후 재사용하고 잔존물은 재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나 포드 자동차의 경우에 폐차를 해체해서 부품을 수거해서 저렴한 가격의 예비 부품으로 제공하고 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브랜드의 환경적 책임 이미지 증진을 위해서 이용되기도 합니다. 재활용 원자재 사용을 증가시키거나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비즈니스 관행을 개발하는 데 앞장을 섬으로써 고객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HP, IBM, 제록스 등의 경우에도 제품 회수 활동이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이제 기여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에 이제 부응하는 차원에서 역공급 사슬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컴퓨터 산업의 경우에 특히 기업 고객의 경우에는 제품의 판매보다는 리스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리스 기간이 끝나면 제품이 회수되어야 되죠. 그다음 데일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판매 시에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구형의 제품을 회수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추세는 고객이 재활용제가 포함된 제품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재활용하거나 재생산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만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객 같은 경우에 일부러 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재활용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일부러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시장 방어 차원에서도 이게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여기 사후시장이라는 거는 뭐냐면 오리지널 제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품이나 액세서리가 거래되는 시장인데 사후시장에는 주로 작고 독립적인 기업들이 재생산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야 하는데 사후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OEM 생산자들이 다른 기업들이 재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 점유율이나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방지할 필요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직접 역공급 사슬에 뛰어드는 거죠. 예를 들면 HP 경우에는 고객들이 카트리지를 반품할 수 있도록 반송 비용을 무료화한다든지, 그다음에 포드 자동차나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폐차 처리에 관심을 이제 두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후 시장 방어 차원에서 역공급 사슬에 관심을 두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를 사전 저지할 목적으로도 이게 역공급 사슬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새로운 규제에 대한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의 성과를 개선하거나 혹은
자신이 속한 단체로 하여금 전 회원에게 엄격한 요구를 하도록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자발적인 회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생산자들이 매립 금지 규제 및 회수 의무 규제 등의 측면에서 고객에게는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기업을 설립해서 배터리를 이제 재활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하나 이해가 되겠습니다. 역공급 사슬은 이게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리콜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기업의 신뢰감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콜을 신속하게 처리하면 소비자에게 이제 신뢰감을 주게 되고요. 이게 이제 기업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옛날에 이제 존슨앤존슨 타일레놀 그 제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누가 이제 고의적으로 그 독약을 주입을 했죠. 그게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타이레놀 제품을 다 수거를 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포장 방법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독극물 같은 거 주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니까는 순식간에 신뢰감을 회복을 했죠. 그러니까 타이레놀 제품에 대해서 물론 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많이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감은 빠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품의 교체 빈번을 통한 판매 극대화 역할. 아까도 뭐 이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소매상의 진열대 제품을 빈번하게 교체함으로써 고객이 신선하고 흥미 있는 제품을 제공해서 단위 면적당 판매를 이제 극대화하는 거죠. 이거 저기 뭡니까? 그 예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데서도요. 맨날 이제 동일한 제품만 진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새로운 제품으로 자주자주 이렇게 교체를 해서 판매를 이제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소매상이나 도매상의 과잉 재고 위험 감소 역할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재고 물량의 회수율 조정을 통해서 소매상이나 도매상이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을 구입하였을 경우에 위험을 줄이는 데 이용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소매상, 도매상의 경우에는 이제 물건을 들여왔는데 잘 팔리지 않으면은 이제 과잉 재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거를 회수해 주지 않으면 자기는 굉장히 손해를 입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물건들을 이렇게 갖다 놓는 걸 꺼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재고가 나오면은 다 회수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면 마음 놓고 소매상, 도매상들이 이제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을 단골로 만드는 역할도 하는데요. 고객이 다른 공급자로 바꾸는 비용을 증가시켜서 고객을 단골로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왜 마케팅 보면 고객이 뭐 특정 제품을 쓰다가 다른 제품으로 이제 갈아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비용을 갈아타는 비용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아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런 역할을 하는데도 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팔리지 않은 제품과 불량품 등의 신속한 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객이 다른 공급자로 바꾸는 비용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하면은 오히려 비용이 증가한다. 이거를 알면은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죠. 자, 역공급 사슬 전략도 크게 나서 이제 한 두 가지로 이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앙 집중적으로 할 거냐, 이제 분산된 역공급 사슬을 추구를 할 거냐, 이 두 가지인데요. 요거는 제품의 수명 주기하고 가치 하락 속도를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적 역공급 사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반품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곳에서 검사가 이루어져서 수리할지 부품 분리수거할지 고물 처리할 것인지 이런 거 이제 결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중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데 이 중앙 집중적 역공급 사슬은 제품 수명 주기가 길고 또한 가격의 하락 속도가 느린 경우에 좋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분산된 역공급 사슬의 경우에는 제품을 판매한 소매상이 반품의 처리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리를 거쳐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중앙의 수리 시설로 반품을 보내고 나머지 경우는 소매상이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빨리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가 짧고 가치 하락의 속도가 빠른 경우에 이제 굉장히 유리한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가치 있는 품목을 시장에 신속하게 다시 내보낸다는 이점과 함께 역공급 사슬의 혼잡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거 문제는 뭐냐면 소매상의 반품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아무래도 뭐 기술적으로도 좀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매상한테 이런 걸 맡기게 되면 아무래도 소매상 입장에서는 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매상한테 반품 처리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거를 이렇게 줘야 될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역공급 사슬을 이걸 이제 관심을 가지고 추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좀 시각을 조금 달리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여권급 사슬을 뭐 할 수 없이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고객 감동을 좀 추구하는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 보면은 반품 프로세서, 과거의 그 반품 프로세스를 보면은 고객이 콜센터에 이제 전화를 하면은 이제 그 반품 인증받고 그 다음에 포장해서 택배 통해서 배송을 하게 되는데 이러지 말고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뭐 반송 라벨 보낸다든지 고객이 접촉해서 반품에 대한 정보면 확약을 전달하기도 한다든지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기업과 고객 사이에 이게 양방향 그죠? 의사소통 여기에 이제 그 초점을 좀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공급사슬이 정상적인 공급사슬에서 그것도 되돌아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역공급사슬. 그게 루프로 하나의 그 폐쇄 루프로 어, 되는 것이 훨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유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요즘 2차 시장도 굉장히 그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2차 시장에. 그래서 2차 시장의 진출이라는 차원에서 여권급 사슬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시장이라는 건 이제 반품 재생산 혹은 수리해서 판매가 가능한 시장을 2차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2차 시장에 대해서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2차 시장을 이용하면 기업이 이제 과거에는 고물 처리했어야 될 그 제품 이걸 가지고 이제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2차 시장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온라인 옥션이나 중고품 상점, 수리된 반품 상점, 재고 처리 상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죠. 이런 2차 시장들이 인기가 있는 거는 이제 오리지널 제품이 뭐 값이 굉장히 비싸다든지 하게 되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그죠? 비록 뭐 처리 지난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재생산된 그런 제품이라도 구입하려는 이제 소비자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품을 뭐 물론 이제 반품이 생기면 받아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반품을 억제할 수도 있어요. 그뭐 예를 들면 제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복사기 있잖아요. 그걸 모듈러 디자인을 통해서 부품 교환을 통하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모델로의 교체를 위한 반품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품을 사용하기 쉽고 유지하기 쉽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반품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필립스 같은 경우에 실제 이제 반품되는 제품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반 이상이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품의 사용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쉽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반품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품 억제는 또 수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사용자에게 반품에 대한 상태를 미리 알려주어서 대처하게 한다든지 혹은
제품에 센스를 부착해서 제품의 상태에 대한 정보가 생산자에게 전달되어서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고객이 연락하기 전에 생산자가 먼저 고객을 접촉해 수리하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여기에 포함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캐터필러가 그렇습니다. 지금 캐터필러 외 그 중기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제품의 이상 상태가 생기게 되면 그 캐터필러에 이게 연락이 오도록 그 장치를 이렇게 부착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품, 자기네들이 판매한 제품에 대한 상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캐터필러 쪽에서. 그러면 거기 만약에 고장이 날 것 같다 그러면 미리 그 오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연락을 해서 그 제품에 지금 곧 이상이 생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기사를 보내가지고 수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미리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품 정책을 잘 운영해서 특정 시간 이후에는 반품을 받지 않는다든지 상습적으로 반품을 하는 고객을 잘 관리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반품을 또 억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반품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반품 프로세스 사이클 타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반품의 가치는 이제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이제 감소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품 프로세스의 사이클 타임을 이제 단축하는 게 가장 좋죠. 이런 반품의 시간 가치는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한 제품의 카테고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뭐 그렇게 시간 지연이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진짜 시간 지연이 굉장히 그 가치 하락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러면 빨리 서둘러야 되겠죠, 그죠? 반품 프로세스 사이클 타임을 빨리 이제 그 단축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역공급 사슬 정보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건데요. 반품에 대한 이제 처리를 이제 체계적으로 그 할 수 있도록 이런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 이제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앙 집중적 반품 센터 운영입니다. 이 중앙 집중적으로 이 반품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 장점이 뭐냐면 반품 처리에 대한 의사결정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매상의 경우에 반품을 위한 공간을 할당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다 이제 보내니까 중앙으로 그죠? 그다음에 반품 처리 인력이 많이 필요가 없고요. 분산된 경우에 비교하면 이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통합으로 인해서 수송 비용이 절감되고 신속한 반품 처리 및 반품의 대가 지급으로 고객 서비스가 개선되고요. 그다음에 반품 처리 사이클 타임이 단축돼서 시간 지연으로 인한 반품 가치 하락이 감소되고 반품의 이유에 대한 자료가 중앙에 수집되니까 품질 문제를 쉽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재생산과 재단장을 이용한 비용 절감인데요. 결국은 뭐냐면 재생산이나 재단장을 해서 판매하게 되면은 이제 비용이 이제 절감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시장에서의 판매 등을 통한 반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자산 회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품이 단순히 고객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수익 극대화 일환으로 이제 고려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품을 이제 꼭 자사가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아웃소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품을 효율적으로 전담하는 업체가 있는 만큼 득실을 따져서 자신은 핵심 역량에만 초점 맞추고 반품에 대해서는 이제 아웃소싱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역공급 사슬 그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